오빠 우리 결혼해요? 어떻게 이런 결혼이 가능한 걸까? 엄마의 빚 보증, 5억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재벌가의 바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남편이냐고 묻던 그녀는 신혼 첫날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눈빛이 되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 밤마다 되뇌이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센터 민원 창구 앞은 시끄러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창구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48번 어르신 들어오세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이 눌린 상태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 주에 신청한 서류가 왜 아직도 안 나왔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접수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어요. 처리 기간은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 처리 기간 내에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나올 예정이에요. 금요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공무원들은 맨날 이렇게 일 미루기만 하나? 남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처리 기간이 7일이라서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신 월급 우리 세금으로 나오는 거 알아요? 공무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건성으로 일해요? 휴대폰 화면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손으로 가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녹화는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내가 내 휴대폰으로 찍는데 왜 못 찍어요? 이것도 민원 방해예요? 남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이 창구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의자 등받이가 뒤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옆 창구에 앉아있던 선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또 너야? 너만 착하면 뭐해? 민원인들이 만만하게 보잖아. 선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원인에게도 들릴 만큼 크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봐요, 동료도 당신이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남자는 10분 정도 더 소리를 지르다가 나갔습니다. 창구 앞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선배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대들어야지. 괜찮습니다. 곧 처리해드리면 되니까요. 에휴, 답답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남은 건 씁쓸함이었어요. 나는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주민센터를 나섰어요. 겨울 저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맞서지 못했을까? 왜 항상 고개를 숙였을까? 규정이 있었고 제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이 있는 골목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분식집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저는 주방 뒤로 들어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이고, 내가 왜?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손끝의 따가움이 머릿속을 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 고생이야. 돈 벌기도 힘든데. 맞아요. 우리 아들도 직장 다니는데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된대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모든 말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시가 넘어서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닦고 저는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둘이서 말없이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 엄마가 보면 다 알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추웠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랐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방 안이 차가웠어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두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월급날까지 아직 열흘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최소 납부 금액 15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이었어요. 내면 한 달 생활비가 없고 안 내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나는 늘 중간에서 막는다. 민원도 집안도. 나 하나만 달아 없어지면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페인트가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원인 앞에서, 선배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지금 연체 문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웃으며 넘기는 것. 하지만 속은 계속 타들어갔어요. 언젠가는 쟤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어머니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에게 인사를 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우신 게 분명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나는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너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서 저를 키우며 가게를 지켰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같이 남의 말만 믿고.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대요. 같이 시장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대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했어. 3개월만 빌리면 된다고. 그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요? 그 언니가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가게도 문 닫았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증을 섰다는 말은 그 빚이 이제 어머니 책임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5억. 5억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억. 제 10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멍청해서.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끝이 떨렸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5억을 어떻게 갚지? 저축한 돈도 거의 없는데. 나만 안 무너지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품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늘 그래. 괜찮다고, 안 무너진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문 닫았어요. 알아. 그냥 지나가다 불 켜진 거 보고. 할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둘 다 표정이 안 좋네.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으셨어요. 나도 다 겪어봤어. 돈 문제지? 보증 문제지? 어머니가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시장통에 소문 다 돌아. 그 친구분 여기저기 보증 받아놓고 튀었다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가족이란 게 뭔가 싶어. 자식 등골 빨아먹으려고 낳는 건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반박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오해하지 마. 너네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부모가 빚지면 자식이 갚아야 하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미안해하고 이게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일어서며
어머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 아들은 착해. 엄마 안 버리고 챙기잖아. 요즘 그런 자식 드물어. 할머니가 나간 뒤 분식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사는 거 알지? 엄마. 아니야, 들어봐. 엄마는 내 아빠 떠나고 나서 많이 무너졌어. 그때 너만 보고 일어났거든.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고마워, 도윤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가족인지 내 체면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원룸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5억. 제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카드빚도 있는데.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일찍 자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도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5억, 이자, 원금 연체료,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가, 사랑인가, 빚인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것. 설령 그게 저를 무너뜨린다 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후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가게에 사람이 왔어. 빨리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그냥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뛰쳐나갔어요. 버스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검은색 패딩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코트를 걸쳤어요. 가게 안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손님들 다 나가잖아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방 앞에 서서 2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좋네요. 같이 얘기하면 되겠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보증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신 분 맞으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요? 벌써 1달 넘게 연락 안 되는데요? 회색 코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가게 내부를, 어머니를, 저를.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이죠. 이거 나중에 다 쓸모 있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퍼지거든요. 저는 남자의 휴대폰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패딩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으러 온 것뿐이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발이요. 조용히 얘기할 수 없나요? 조용히요? 우리가 조용히 찾아왔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회색 코트 남자가 가게 문 앞에 붙일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채무 독촉, 보증인, 연락 요망. 이거 문 앞에 붙여도 되죠?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테이프를 꺼내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채권 추심은 정당한 권리니까. 그때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저는 남자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단 나가주세요. 얘기는 나중에 하죠. 언제요? 또 한 달 후요? 2주일만 주세요. 2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검은 패딩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2주일 후에도 연락 없으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두 남자가 나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도윤아. 엄마, 괜찮아요. 일단 약부터 드세요. 저는 어머니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었어요. 물을 따라서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일. 그 안에 5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도 한도가 있고 제 신용으로는 큰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옆에 어제 그 남자가 붙이려던 종이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떼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 있나 봐. 어제 채권자들 왔던데. 빚이 있나 보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시선이 바늘처럼 등을 찔렀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빚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증 하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우리 가족 전체가 이 빚에 잡아먹히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주민센터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전 11시쯤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잠깐 나와봐요. 네, 무슨 일인데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따라와요. 저는 과장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센터장실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강도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얀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태성그룹 비서실 최태준. 태성그룹이요? 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어요. 백화점부터 건설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요? 무슨 일로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차가 대기 중입니다. 과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녀와요. 큰 민원인 것 같으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주변에는 큰 저택들이 보였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차가 높은 담장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현관 앞에 내렸습니다. 남자가 앞장섰어요. 이쪽입니다. 복도를 지나 넓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죽 소파와 큰 그림이 걸린 벽. 테이블 위에는 차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기까지 다른 것 같았어요.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을 입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나는 서정훈입니다. 아, 네. 강도윤입니다.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저를 훑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갑자기 부른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네, 저는 회장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요. 지금은 없죠. 하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보증을 서셨죠. 5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어떻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빚을 정리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뭔가 위압적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왜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딸과 결혼해 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글자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제 딸과 결혼하면 어머님의 채무는 제가 전액 처리합니다. 추가로 생활비도 지원하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쁜 조건은 아닌데. 결혼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도윤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대로 가면 둘 다 무너집니다. 회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딸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이틀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다시 나타나 저를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결혼. 제 인생을 계약서에 파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구원처럼 들리는 걸까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저앉았던 모습, 약을 먹던 손, 눈물을 참던 얼굴. 저는 벽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이 제 딸과 결혼하면 모든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이 제 인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 동창인 민수를 만났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결정을 말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앞에 두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 뭔데? 표정이 왜 그래? 만약에 말이야. 누가 너한테 결혼하면 빚 다 갚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민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겠죠.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나한테 있어. 민수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짜야? 응. 어제 제안받았어. 저는 회장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야, 너 미쳤어? 그게 말이 돼? 결혼을 거래로? 나도 알아. 이상하다는 거.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이건 내 인생을 파는 거야.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민수야, 나 지금 선택지가 없어. 어머니는 빚에 짓눌려 있고 나는 돈이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 3일 안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너 자존심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존심. 저한테 그런 게 남아 있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밥 먹었어? 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어머니는 손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한테 제가 결혼으로 빚을 갚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요즘 엄마 건강은 어때요? 나 괜찮지. 약 잘 먹고 있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어지러워서. 어머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약 봉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혈압약, 당뇨약뿐만 아니라 수면제도 있었습니다. 수면제까지 먹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약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제 자존심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딱 3년만. 3년 동안 어머니 빚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가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제 인생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혼에 대해 검색했어요. 계약 결혼, 위장 결혼, 조건부 결혼. 화면에 뜬 글들을 보는데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결혼을 검색 엔진에 쳐보고 있다니.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가 선택한 건 결혼이 아니라 연명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회장의 비서 명함을 받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은 바뀝니다. 돌이킬 수 없게. 하지만 누르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계속 빚에 시달리고 건강은 더 나빠지고 저는 무력하게 지켜만 볼 거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태준입니다. 저 강도윤입니다. 아, 도윤 씨, 결정하셨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일주일 후, 저는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20명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입구를 봤습니다. 곧 신부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떨림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서은채, 회장의 딸이자 오늘부터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베일 너머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 옆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26,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니, 너무 맑았어요. 마치 텅 빈 것처럼.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문장들이 흘러나왔어요. 사랑과 책임, 평생의 약속.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신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례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은채의 손은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예식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축하 인사도 사진 촬영도 간단했어요. 은채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규칙은 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인데 규칙이 있다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도윤아, 행복해야 해. 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은채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채는 창밖만 봤어요.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지난번 왔던 곳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3층짜리 건물.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내리자 집사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호입니다. 이 집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강도윤입니다. 짐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성호 씨는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두 분의 방입니다. 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화장대. 호텔 같았어요. 저녁 6시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호 씨가 나갔습니다. 방에는 저와 은채만 남았어요. 은채는 창가에 섰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봤습니다. 은채 씨,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너머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잘 부탁드려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네, 저 잘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어렸습니다. 26살이라고 하기에는. 저녁 6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회장과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부인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회장의 말에 저와 은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은채는 밤 11시 이후에는 깨우면 안 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채의 방은 항상 잠가두세요. 밤에는 특히 왜 그래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은채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 집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병동 같은 냄새가 났어요. 차갑고 조용하고 숨막히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저택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와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침 10시 은채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오는 은채의 모습은 어제와 달랐어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10살짜리 아이 같았어요. 오빠 배고파? 아침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먹을까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토스트와 우유를 앞에 놓자 은채는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포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은채 씨, 포크 쓸까요? 싫어. 손이 편해.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편한 게 중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채가 말했습니다. 오빠 책 읽어줘. 책이요? 응. 동화책. 은채는 제 손을 잡고 서재로 갔습니다. 벽 한쪽에 책장이 있었어요. 동화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그중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은채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옛날에 빨간 망토를 쓴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은채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오빠는 착해. 왜요? 책 읽어주니까. 엄마 아빠는 안 읽어줘. 은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매일. 정말? 응. 은채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따라 웃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후로 웃어본 게. 오후 2시 은채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빠, 저기 봐. 새야. 은채는 나무 위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참새가 앉아 있었어요. 참새네요. 참새 좋아. 작고 귀여워. 은채는 참새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빠, 응? 오빤 나쁜 사람 아니지?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엄마가 나쁜 사람 조심하라고 했거든. 은채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은채 씨를 지켜줄 거예요. 약속? 약속? 은채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찔렸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까? 돈 때문에 이 결혼을 택한 사람이.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인 강민희 씨가 은채의 접시를 확인했어요. 은채야, 야채도 먹어야지. 싫어. 안 돼. 건강해야 하잖아. 장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마지못해 야채를 먹었어요. 식사 후 장모가 은채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작은 알약 3개였어요. 은채야, 약 먹어. 또 매일 먹어야 해. 알지? 은채는 약을 삼켰습니다. 물을 마시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약일까?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는 묻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밤 10시 은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책을 읽어줬어요. 오빠, 응? 고마워. 뭐가요? 나랑 같이 있어줘서. 은채의 목소리가 졸린 듯 느려졌습니다. 곧 잠이 들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가 뭐야? 같이 사는 거요. 서로 아끼고. 오빤 나 아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낀다는 게 뭘까요? 사랑과는 다른 건가요? 네, 아껴요. 나도 오빠 아껴.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잠든 거예요. 저는 은채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은채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어요. 보호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결혼인가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채가 웃을 때 저도 따라 웃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인지 연민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감정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장모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은채를 깨우지 않기 위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채와의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고 밤이 되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성호 씨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호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재는 절대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재요? 은채 씨랑 매일 가는데요. 은채 아가씨와 함께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돼요. 왜요? 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눈빛만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는 복도를 돌아다니지 마세요. 특히 1층 서쪽 끝은요. 거기가 어딘데요? 회장님 서재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성호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금기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은채와 퍼즐을 맞췄습니다. 1000조각짜리 풍경 퍼즐이었어요. 은채는 퍼즐을 좋아했습니다.
오빠, 이거 여기. 은채는 조각을 집어 정확한 위치에 꽂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은채 씨, 퍼즐 잘하네요. 응, 쉬워. 은채는 계속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순식간에 40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초점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구도는 3등분 법칙을 따르고 있어 지평선이 하단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서 안정감을 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은채 씨? 은채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빠,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3등분 법칙이라고. 나 그런 말 했어? 은채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혼란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맞춰볼까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금 그 순간 은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밤 10시 은채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새벽 2시쯤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로 가봤습니다. 은채는 잠든 채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제출 기한 내일까지, 환경 영향 평가, 재난 매뉴얼, 노출 기준 초과.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증거 보존해야 해. 사진, 문서 모두. 은채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자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바다가 위험해. 방파제 넘어. 아무도 모르게. 저는 은채의 어깨를 흔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장모의 말이 떠올랐어요. 밤에는 깨우지 말라고. 은채의 중얼거림은 10분쯤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은채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재난 매뉴얼, 노출 기준, 증거, 방파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잘 잤어? 네, 은채 씨는요? 응, 꿈도 안 꿨어. 은채는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채를 겁먹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후에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은채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둘이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빠, 저기 분식집. 은채는 제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강도윤 아니야?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맞네. 근데 누구랑 있어? 결혼했다며. 재벌집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돈 보고 결혼했대. 쯧쯧, 요즘 젊은 사람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은채가 놀랄 테니까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은채는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가 물었습니다. 오빠, 기분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나와. 은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 좋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채는 순수했어요. 세상의 악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채 씨.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채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밤에 하는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은채의 밤 중얼거림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녹음을 해야겠다고. 증거가 필요했어요. 새벽 1시 은채가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 중금속 농도 위험 수준. 은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현장 사진 108장, 문서 파일 32개, 모두 서버에 백업.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해안산업단지, 누출사고, 은폐 지시, 2021년, 4년 전 일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모두 기록했어. 증거는 안전한 곳에.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은채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오빠,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응, 좋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채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어젯밤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료 분석, 중금속, 2021년 해안산업단지, 누출사고.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021년 해안산업단지 사고. 기사가 몇 개 떴습니다. 작은 기사들이었어요. 2021년 5월 해안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 의심 제기. 회사 측 부인. 환경단체 해안오염조사 요구. 지자체 문제없다 발표.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큰 사건이 되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녹음 파일을 삭제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날 오후 은채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 주말 동해안 지역에 강한 파도 예상. 방파제 접근 자제 당부. 화면에 바다가 나왔습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어요. 그 순간 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은채 씨?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빤히 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채 씨, 괜찮아요? 응? 은채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돌아왔어요. 미안, 멍했어. 바다 무서워요? 아니,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채의 기억은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깊은 곳에 숨겨진 채로. 밤이 되었습니다. 은채를 재우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은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둬야 할까요? 하지만 은채가 겁먹을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어요. 천천히, 은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장모가 말했습니다. 은채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또? 매달 가잖아. 알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가 저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신경 끄게.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 도윤 씨는 집에 계세요. 은채한테는 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은채와 장모가 나간 뒤 저는 텅 빈 저택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은채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은채 씨, 괜찮아요? 응. 그냥 검사 받았어. 무슨 검사요? 잘 모르겠어. 엄마가 필요하대. 은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잠들었어요. 저는 은채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를 두드리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은채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걸, 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 주변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가게 앞에 또 사람들이 와. 무슨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면서 사진 찍고 가더라. 어머니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손님이 줄었어. 다들 피하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시장 상인 단체 대화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방이었어요.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씨 아들 재벌집 장가 갔다며? 돈 보고 결혼했겠지 뭐. 빚 갚으려고 팔렸다는 소문 들었어.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출근하니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요? 당신 결혼건으로요. 공무원이 재벌가와 금전거래로 결혼했다는 제보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감사실에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요즘 여론이 안 좋잖아요. 점심시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윤 씨죠? 최태준입니다.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소문 많이 나던데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뭘 조심해요?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저런 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특히 과거 민원 처리 기록 같은 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죠. 은채 아가씨 잘 돌봐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퇴근 후 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앞에 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지난번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사위 나셨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돈 있잖아요. 언제 갚을 거예요? 채무는 정리됐습니다. 정리? 누가 갚았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벌 장인이 갚았겠지. 좋겠네. 돈 많은 집 들어가서. 남자는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동네에서 장사 계속하실 거예요? 소문 다 퍼졌는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어머니만 힘들어집니다. 그만 가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남자들이 가고 나서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도윤아, 괜찮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의 말은 칼이 아니라 녹슨 톱이에요. 천천히 끝까지 썰어댑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은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늦었어. 응, 미안. 일이 좀 있었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은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괜찮아. 은채 씨만 있으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채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은채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소문과 협박. 둘 다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제가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은채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 오후 3시 은채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방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을 정돈하다가 은채의 화장대 앞에 섰어요. 서랍이 5개 있었습니다. 위에서 4개는 열렸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당겨봤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모서리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열쇠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배지 하나, 명함 몇 장, 그리고 서류 표지.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화학 해양공장 환경안전팀 서은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채가 태성그룹에서 일했다고? 환경안전팀? 명함을 받습니다. 서은채 환경안전연구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 표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2021년 해안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은채가 밤에 말하던 그거였어요.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중금속 농도 기준치 4배 초과. 즉각 조치 필요. 누출 사고 은폐 가능성. 추가 조사 요망.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채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은채가 서 있었어요. 방금 깬 얼굴이었습니다. 은채 씨, 이게 그거 내 거야?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서랍 안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서랍에 있었어요. 미안해요. 열쇠를 발견해서. 은채는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나 여기서 일했어? 기억 안 나요?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얗게.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 오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근데 왜 이게 숨겨져 있었을까?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누가 숨긴 걸까요? 은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빠,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잘 모르겠어.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은채의 본능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저는 물건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쇠로 잠갔어요. 우리만 알고 있을게요. 고마워, 오빠.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 그게 이제 증거와 함께 제 앞에 놓였어요.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회장과 장모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은채, 오늘 컨디션 어때? 장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약은 잘 먹었지? 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은채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밤 10시 은채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배지, 명함, 보고서, 2021년 사고, 은폐. 나는 진실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나를 본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증거는 안전한 곳에. 증거. 은채가 숨겨둔 증거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저택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큰 집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님이 서재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서재였어요. 벽 한쪽에는 책장이, 다른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무슨 일이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은채 씨가 과거에 태성화학에서 일했나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은채 씨 방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은채 씨가 밤에 이상한 말을 해요. 사고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건 하나뿐입니다. 은채를 잘 돌보는 것.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채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캐묻지 마세요. 회장님, 나가세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은채 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장모가 서 있었습니다. 제 대화를 들은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잠깐 같이 걸을까요? 장모는 정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도윤 씨,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장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채를 살리고 싶으면 모른 척 하세요.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4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은채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말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은채의 기억을 지우거나
은채를 잃거나 장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부모가 아니니까 모를 겁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채의 안전입니다. 장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은채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가 밤에 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은채 씨. 저는 은채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꿈꿨어요. 은채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어. 물이 차올랐어. 꿈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은채를 다독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얼굴이 있었어요. 떨고 있는 은채, 악몽에 시달리는 은채, 제 품에서 안정을 찾는 은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거나 은채 곁에 머무르거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엄마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파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혈압약 먹어도 안 나아. 제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은채도 어머니도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2시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진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채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은채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악몽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은채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은채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은채 씨. 오늘 뭐 할까? 산책 갈까요? 날씨 좋더라고요. 은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산책을 하면서 저는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 씨,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무섭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은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은채 씨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은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도윤 씨, 잠깐 말씀 좀. 정원 구석으로 갔습니다. 성호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싶으시죠?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성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님 서재예요. 하지만 절대 찾으려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채 아가씨가 불쌍해서요. 그리고 도윤 씨는 진심으로 은채를 대하시니까요. 성호 씨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강도윤 씨죠? 저는 한세라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아내 서은채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뭘 알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오후 4시 시내 북쪽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밤 10시 은채를 재우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세라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였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3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죠? 네.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라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당신 안에는 그 집이 숨긴 진실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21년 해안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 사고, 태성화학이 은폐한 사건이에요. 당신 아내가 그걸 밝히려 했습니다. 세라 씨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었어요. 은채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고발하려 했죠.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아니었나요? 공식 기록은 그렇죠.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저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해안, 공장, 그리고 은채의 옛날 사진.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은채 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은채를 지킬 겁니다. 진실보다 은채가 중요해요. 세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돈도 힘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은채 옆에 있는 끈기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강풍과 폭우 예보가 나왔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저택 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비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창문을 점검하고 문을 확인했습니다. 장모가 은채 방으로 왔습니다. 은채야, 오늘 밤은 약 2알 더 먹어. 왜요? 날씨가 안 좋아서. 혹시 모르니까. 장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밤 10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은채는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빠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빗소리가 싫어. 은채는 귀를 막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자장가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은채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불편해 보였어요. 밤 11시 30분 은채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 위험해, 증거, 평소보다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다가 높아져, 모두 잠겼어. 저는 은채 옆에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 장소, 폐전망대. 거기에 숨겼어. 폐전망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였어요. 문 앞에 섰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새벽 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복도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세라예요. 한세라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요? 은채 씨 괜찮나요?
오늘 같은 날은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난 날도 폭풍 우였어요. 은채 씨가 그날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해안 방파제 근처예요. 거기 폐 전망대가 있어요. 은채 씨가 증거를 숨긴 곳일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채가 방금 말한 그 장소였어요. 지금 은채 씨한테 물어보세요. 기억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은채는 지금 자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은채를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세라가 급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조심하세요. 그 집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과 장모의 목소리였어요. 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오늘 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은채가 또 뭐라고 할지 몰라요.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을 더 먹였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윤 씨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걘 아무것도 못해. 증거가 없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은채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은채 씨? 오빠 나가야 해. 어디를요? 그곳. 바다. 증거를 가져와야 해. 은채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은채를 막았습니다. 은채 씨, 지금 자고 있어요. 아니야. 나 깨어 있어. 가야 해. 은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도윤 씨, 날 믿어요? 나 정말 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은채는 진짜 은채였어요.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은채 씨, 진짜 은채 씨예요? 응. 지금만. 곧 다시 잊을 거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나랑 같이 가줄래? 그곳에 진실이 있어.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은채를 방에 머물게 하거나 함께 나가거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폭풍우는 더 거세졌어요. 이 집의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함께. 새벽 2시 저는 은채와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을 통해 조용히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고에서 차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은채는 조수석에 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요? 동해안 쪽. 폐 전망대.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렸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 해안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기에요. 은채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폐 전망대였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자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은채가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전망대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은 젖어서 미끄러웠어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어둠과 빛이 교차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은채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구석으로 갔어요. 바닥에 낡은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도와줘요, 오빠. 저는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방수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은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사진들,
그리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2021년 사고의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환경안전연구원이었어요. 그날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됐어요. 회사는 숨기려고 했죠. 은채 씨, 나는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시료 분석 결과, 내부 문서, 모두 여기 있어요. 은채는 USB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차 사고가 났어요. 누가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끊겼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이제 기억났는데 또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차갑게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은채 씨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고마워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은채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나가요. 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량이 가까워졌어요. 2대였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을 잡고 차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량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회장의 경호원들이었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어요. 뒤에서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 소리, 엔진 소리, 심장 박동 소리, 모든 게 뒤섞였어요. 오빠, 조심해요. 은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은채를 봤어요. 은채 씨, 우리 여기 들어가요. 응. 은채는 제 외투를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추워 보였어요. 저는 은채의 얼굴을 봤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은채 씨, 이제 괜찮아요. 오빠. 네. 나 또 잊을까봐 무서워. 잊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 테니까. 은채가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이기 전에 살아남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경찰서 문을 열기 전 저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 형사는 은채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료 분석 보고서, 현장 사진 180여 장, 내부 문서.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서은채 씨, 잠깐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은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섰어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21년 5월 12일 기억나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은채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또렷했습니다. 기억나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장에 있었어요. 야간 시료 채취였죠. 그때 경보가 울렸어요. 은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있었어요.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급히 사진을 찍고 시료를 채취했어요. 그 다음엔요? 회사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모든 게 은폐됐어요. 사고 기록도 제 보고서도 사라졌죠. 은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따로 모았어요. USB에 백업하고 사진을 인화했어요. 그리고 환경단체에 연락했죠. 그날 밤 사고는요? 제가 증거를 넘기려던 날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어요. 은채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은채를 안았어요. 고의였어요. 저를 막으려던 거였죠. 차가 전복됐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형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였다고 했죠. 지금은 모두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선명해요. 은채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나 이제 다 기억해. 내가 누군지, 뭘 했는지. 저는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은채 씨. 정말 잘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은채 씨,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그룹 2021년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은폐 의혹, 내부 고발자 증거 확보, 서은채 씨 4년 만에 기억 되찾아 진실 폭로. 텔레비전마다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채의 사진, 공장 사진, 그리고 회장의 모습. 정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성그룹 본사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오후 3시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2021년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따님이 폭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정훈, 환경오염 은폐, 증거인멸, 내부 고발자 위에 교사 혐의로 구속. 뉴스 속 회장은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장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도윤 씨, 어서 오세요. 장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고개 드세요. 은채를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저는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가 내려왔어요. 장모를 봤습니다. 엄마, 은채야.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채는 다가가서 장모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뒀어. 알아요. 엄마도 무서웠죠. 내 아버지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도 같이 죗값을 치를 거야. 장모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은채를 진짜로 구했어요.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환경운동가들, 피해 주민들. 은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증인, 2021년 5월 12일 상황을 진술해 주세요. 은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을 목격했습니다. 중금속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은폐였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기록을 조작했어요. 피고인 서정훈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죽어가고 있었고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됐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폭로하려 했죠. 하지만 사고를 당했어요. 의도적으로. 회장석에 앉은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사고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를 따라온 차량이 회사 소유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은채는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재판부는 2주일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정훈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환경오염 은폐, 증거인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위해 교사 혐의 모두 유죄.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가는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태성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분할 매각됐어요. 저택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석 달 후 저와 은채는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근처였어요. 어느 날 저녁 은채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싶어. 좋아요. 은채 씨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게 감시하고 싶어. 멋있어요, 은채 씨. 은채가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어요.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날 믿어줘서.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내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은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행복해. 저도요.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어. 그냥 무서움이 없는 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 은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 행복은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거더라.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거래로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의 빚과 계약서 한 장으로. 하지만 그 차가운 시작은 이제 뜨거운 사랑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어요. 악몽도 약도 금기도 없는 삶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개 숙이며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걸. 은채를 만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은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더 이상 텅 비지 않은 생기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은채 씨. 석양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황금빛 속에서 우리는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고난의 터널 끝에서 그는 진실보다 사람을,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잠시 숨 고를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이야기도 함께 걸어주세요. 오늘도 묵묵히 살아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